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20세기 초 모더니즘 미술운동 세 번째, 입체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양 미술의 각종 기교들은 어떻게든 현실의 대상을 최대한 눈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소묘, 원근법, 명암, 그리고 빛에 따라 변하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리려 한 혁신적이었던 인상주의 기법마저도 결국 인간은 현실의 대상을 화폭에 그대로 담을 수 없다는 진리만 재차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혹자는 눈속임이면 어때? 보기 좋은 그림, 예쁜 그림이 나왔으면 됐지. 눈속임 안 하고 사실적으로 안 그리려고 하다가 지금 현대미술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요상한 그림들이 나오게 된 것은 서양 미술사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애초 2차원 평면에 3차원 현실을 담는다는 게 가능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즉, 과거 예술가들이 안 될 것임을 알면서도 2차원 평면에 3차원 현실을 담아두려 했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기획이었다는 것이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야수주의는 이런 의미에서 구시대적 미술의 종지부를 찍기 시작한 위대한 예술 실험이었지만 드랭, 블라멩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야수주의 화가들은 그저 원색의 강렬함이 주는 시각적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었을 뿐이었고 이후 이것이 진리자 야수주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지한 소수의 화가들은 그들의 길을 계속 탐구합니다. 이 소수의 화가들 중에는 야수주의 대표 작가로 잘 알려진 마티스와 입체파를 이끈 조르주 브라크가 있습니다. 브라크는 방금 말씀드린 야수주의의 실험의 중요성을 인지한 화가로 그는 야수주의 성향의 작품들을 제작하며 그림이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 아닌 독립적인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야수주의에서 한계를 깨닫고 야수주의 화가들이 영향받은 세잔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존 미술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공간인 촉각적 공간입니다. 그럼 잠시 브라크가 세잔의 그림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었는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잔의 정물화 그림을 보시면 기존 그림과는 달리 하나의 시점으로 바라본 모습이 아닙니다. 각각의 과일들, 접시, 테이블 모두 각기 다른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러한 세잔 이전의 작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세잔의 그림을 보면 원근감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평면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전통적 미술 기법인 1점 소실점, 원근법 같은 것을 버렸는데도 세잔의 정물화는 단단해 보이고 어딘지 모를 입체감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손으로 과일을 만지는 것 같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눈이 과일을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촉각적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작년에 쓴 논문에서 움직임에 따른 시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이 촉각적 시각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만든 개념은 절대 아니고 원래 있는 개념입니다. 서양 근대 철학의 시발점이라 불리는 데카르트에 의해 인간의 감각기관 중 하나인 시각은 카메라와 연결되어 고정불변한 세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여겨졌고 몸의 다른 감각기관들은 시각보다 몇 단계 낮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현대로 건너오며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원근법 중심의 시각 중심주의의 딴지를 걸며 촉각 및 다른 감각을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에서는 시각뿐만 아니라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등의 작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세잔으로 돌아가 브라크는 세잔이 서양 미술의 전통적 눈속임 기교들을 버리고도 이토록 놀라운 작품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잔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시각의 파편들을 단일한 그림 안에 배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입체파에 대해 쓴 미술평론가 아폴리네르의 글을 보면 입체파 작가들은 눈속임이란 것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것은 정신속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사물을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상은 원근법이란 법칙에 딱 들어맞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은 두 개이고 원근법은 기본적으로 한 개의 눈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의 바탕 위에 이러한 원근법적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두 개의 눈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즉, 입체파 이전 그림들은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어온 이미지를 원근법이란 기법을 통해 표현하고 우리는 진짜로 이렇게 본다 라고 확신한 거죠. 그러나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원근법적으로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세잔은 직관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았고 바로 이 점이 세잔이 위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브라크가 세잔에게 영향받아 제작한 작품입니다. 흔히 입체파는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초기 세잔풍 입체주의 또는 전기 입체주의, 중기 분석적 입체주의, 후기 종합적 입체주의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초기 입체주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잔이 열어보인 가능성을 탐구하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 브라크와 또 다른 입체파의 대표작가 피카소의 작품들은 대상을 여러 개의 시점에서 관찰한 후 그렇게 얻은 시각적 단편들을 하나의 그림에 질서 있게 쌓아 올립니다. 사실 입체파에 대해 피카소가 프랑스의 수학자인 푸앙카레의 4차원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공간 개념에서 영향을 받았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영향받았다. 등등의 말들이 있는데 피카소는 그렇게 막 지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브라크나 다른 입체파 작가들이 더 학구적으로 입체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피카소의 작품을 좀 더 감상하며 입체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 작품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입체파의 기원이라 불리는 아비뇽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입체파의 특징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모습,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파편화된 모습, 이런 입체파 그림의 대표적 특징이 이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는 다만 아프리카 가면에서 영향받은 이미지가 뚜렷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피카소가 부정했다, 긍정했다, 오락가락하지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입체파의 시원으로 보는 이유는 이 작품을 기점으로 입체파를 이론적으로 지지한 아폴리네르와 화가 블라크, 피카소가 함께 의기투합해 새로운 미술사조인 입체파를 모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그림이 마티스의 작품에 대한 피카소의 회답이라는 점입니다. 피카소는 1년 전 제작된 마티스의 삶의 기쁨이 20세기 초 회화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마티스가 답을 제시했듯이 피카소 자신도 아비뇽의 여인들을 통해 자기 나름의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과 마티스의 삶의 기쁨은 모두 세잔의 목욕하는 새 여인에게 영향받은 작품들이란 점에서 다시 한번 왜 세잔이 선구자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입체파 두 번째 시기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기인 분석적 입체주의는 세잔의 의도를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본 시각적 단편들로 나누는 작업을 착실히 진행했고 이에 대해 후대 사람들이 분석적 입체주의라 불렀습니다. 여기 분석에서 분은 나눌 뿐, 즉 어떤 대상을 시각적 단편들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미술 이론가들이 이 시기가 본격적인 입체주의의 시작이라고 보며 이때부터 입체주의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을 보면 둘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해진 이유는 대상을 시각적 단편들로 쪼개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특징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카소가 본 만돌린을 든 소녀는 큰 눈을 가졌을 수도 있고, 브라크가 본 만돌린을 든 여인은 코가 삐뚤어졌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시점에서 관찰해 시각적 단편들을 잘게 쪼개는 과정을 통해 그러한 특징들이 없어집니다. 의도치 않게 이루어진 개별적 특징을 없앤 추상화 과정은 사실 앞서 살펴본 아프리카 가면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에서 참고한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는 알기 어렵고, 단지 그것이 얼굴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기 종합적 입체주의식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석적 입체주의식이 작품 속 대상은 여러 시점에서 본 시각적 단편들로 쪼개지며 개별성을 잃고 추상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입체주의 작가들이 원한 것은 추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이런 추상화 경향을 없애기 위해 분석적 입체주의식이 사라졌던 개별적 특징을 드러내는 색채도 사용하고, 빠삐의 꼴레라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꼴라주 기법을 이용해 분석적 입체주의에서 사라진 대상의 모습을 이 종합적 입체주의식이 다시 살려냅니다. 즉, 대상의 재현으로 복귀합니다. 사실 입체주의 화가는 두 개의 유파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피카소와 블라크가 속한 화랑 입체주의로 화상인 캄바일러에 의해 든든한 후원을 받고 주로 캄바일러의 화랑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살롱 입체주의로 여기 속한 작가들은 캄바일러에게 선택되지 못한 여타의 입체파 화가들입니다. 이들은 입체파를 주도한 작가들이라기보다는 입체파의 흐름에 합류한 작가들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들은 피카소와 브라크가 확립한 입체주의 화법을 단지 자신의 그림에 끌어다 썼을 뿐 입체주의 운동에 본질적인 변화를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도 주목할 만한 작가들이 있었는데 바로 로버트 들로네, 페르낭 레제, 마르셀 듀샹 등입니다. 그럼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보다시피 들로네는 피카소나 브라크 같은 촉각적 사실성이라든가 추상과 현실 사이의 섬세한 균형 같은 치열한 문제보다는 화면을 이리저리 쪼개는 기법으로 색을 현란하게 칠해 만들어진 작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피카소와 친한 사이였으며 입체주의를 지지한 당대의 시인이자 예술평론가 기욤 아폴리네르는 이런 들로네의 작품을 정통 큐비즘과 구분해 오르픽 큐비즘 또는 오르피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인이자 음악가인 오르페우스의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오르페우스적 입체주의라는 의미의 오르피즘은 입체주의적 화면 분할을 이용해 색과 빛을 통한 추상미술을 일컫는 말로, 이 오르피즘은 화가의 시적인 영감을 아름다운 색채 분할로 표현해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입체주의를 잘못 보고 배운 것이긴 해도 어지저지 만들고 보니 얼떨결에 순수 추상미술의 모습이 엿보이기도 해서 이후 살펴볼 바실리 칸딘스키와 최초의 순수 추상미술 타이틀을 갖고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 페르낭 레제는 입체주의에 영향받아 튜비즘이란 것을 만드는데, 튜브란 단어에서 영상할 수 있듯이 원통형의 형태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후 그의 작품은 기계 문명의 다이나미즘을 표현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미술에서 커다란 역할을 맡고 있는 마르셀 듀상 역시 이 살롱 입체주의자였습니다. 사실 살롱 입체주의자들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들로네, 레제와 같이 입체주의 어법에서 각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마르셀 듀샹, 몬드리안, 블랑쿠시 등과 같이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가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체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야수주의가 대상에서 색을 해방시켰다면 입체주의는 대상에서 형태를 해방시켰습니다.
입체주의는 완벽한 추상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대상에서 형태를 해방시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미술 작품을 가능케 한 데다가 그 자신의 어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까지 열어보여 미래주의, 순수 추상, 다다이즘, 소용돌이파, 구축주의, 초현실주의 등 이후 등장하는 대부분의 모더니즘 미술 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절대주의와 미래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